네, 품질공학을 위한 통계 리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적 추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통계적 추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 이 추정과 가설 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위에 써 있는 대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 샘플을 기반으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결정짓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 크게 추정이 있고 가설 검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한번 개요를 제가 요 밑에다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population이라는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이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르고 있다. 정규 분포, 모수가 뮤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에 따른 파라메타, 모수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뮤랑 시그마 스퀘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랑 시그마를 알아야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샘플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샘플을 쭉 뽑아가지고 x1, n개를 이렇게 뽑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n개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estimation, 추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모르는 뮤를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뮤 햇으로. 이 뮤 햇은 뭐냐면 이 샘플들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n개 샘플 뽑았잖아요. n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샘플들의 함수로 모르는 뮤를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뮤가 뭐다 이렇게 어떤 점으로 추정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point estim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에스티메이션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점으로 추정하는 게 있고 또 인터벌로 추정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뮤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벌을 준 거죠. 그래서 뮤 hat 마이너스 c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of mu hat. 그다음에 mu hat 더하기 c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of mu hat. 자, 이거는 뭐냐면 interval estim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interval estimation은 점 추정 값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점 추정 값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빼주고 더해준다. 근데 더해주고 빼주는 게 얼마만큼이냐면 맞습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터의 그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을 빼주고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포인트 에스티메이션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은 이 모르는 뮤,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알기 위한, 추정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가설 검정 역시 어떤 샘플을 이용해서 모르는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약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가설 검정은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야. hypothesis. 그죠? 가설을 세워가지고 모르는 뮤가 어떤 특정한 값이다. A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아니다. A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왜 이렇게 가설이라는 거는 어, 어떤 정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가설을 세우냐면 이 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 가설을 검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가설이 맞을지 두 번째 가설이 맞을지를 우리가 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검정. 그래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설이 맞을지 두 번째 가설이 맞을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계적 추론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통계적 추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정과 가설 검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단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모집단의 모르는
파라메타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추정하는 방법이 에스티메이션, 추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가설은 이제 영어로 hypothesis예요. hypothesis를 우리나라 말로 가설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테스팅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검정, 처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검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검증해도 뭐 크게 다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즉 가설을 세워놓고 뭔가 그걸 검증한다. 뭐 가설 평가, 가설을 뭐 세워놓고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겠지만 결국 이제 테스팅을 검정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검정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사용하실 때는 검정, 검증이 아니라 검정이라는 그 용어를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hypothesis, 내가 어떤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게 뭐 맞건 틀리건 내가 일단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가설에 제가 앞장에서 H0, H1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H0은 귀무가설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는 우리 응용 통계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리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응용 통계 그 수업 자료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귀무가설은 어, 뭐가 뭐 모르는 뮤가 뭐다 이렇게 이퀄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존의 사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Opposite case of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대립가설에 들어가는데, 자, 귀무가설이 어떤 뮤가 A이다 이렇게 equal을 했다면 여기서는 반대되는 경우가 뭐가 있겠죠? 그렇죠? not equal. 그렇죠? 다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A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설에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equal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적어놓고 대립가설은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쭉 적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하고 우리가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자, 보통은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하는 것, 또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좀 새로울 것 같다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대립가설에 들어가요. 자, 귀무가설은 그냥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것이 귀무가설에 들어가고 대립가설은 혹시나 이 데이터에서는 이러지 않을까라고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대립가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 써놨는데 보통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걸 배우면 이 귀무가설에 뭔가 중요도를 많이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귀무가설보다는 이 대립가설에 중요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그러니까 대립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맞게 되면 뭔가 새로운 현상을 발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렌즈의 뒤틀림이 글라스 두께에 영향을 미쳤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는 그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뭔가 있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설비에서 렌즈의 뒤틀림이 이 글라스라는 거는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큰 유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그걸 글라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글라스 두께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가설은 어떻게 수립했냐면 규모 가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없었다.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영향을 끼쳤다. 자, 그래서 보통은 영향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 렌즈 뒤틀림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렌즈의 뒤틀림이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면 그 뒤틀림을 바로잡아야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샘플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렌즈의 뒤틀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글래스 두께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3, 4, 5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요. H0이 맞는지 H1이 맞는지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을 p-value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 4, 5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집단 A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부를게요. 모집단. 자, 모집단은 너무 커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고는 싶은데 모집단 전부를 갖고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서 핵심은 뭐다? 샘플 갖고 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Based on samples.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뭐라고 썼냐면 집단 A의 평균이 0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mu A는 10, 0이 아니라 10이네요. 1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아니다, 10이 아니다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검정 통계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통계량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 통계량이 영어로 스태티스틱이었잖아요. 자, 통계량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통계량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맞아요. 통계량은 뭐냐면 샘플들의 함수예요. 그렇죠? 샘플들의 함수. 그래서 이 샘플 10개의 어떤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이 통계량의 역할이 뭐냐면 검정을 하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량은 우리가 이제 통계량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검정 통계량, 검정을 하기 위한 통계량은 뭐 검정 통계량, 뭐 다른 걸 하기 위하면 무슨 통계량 이렇게 통계량의 이름들이 다 있다. 여기서 이제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H0이 맞는지 H1이 맞는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은 이거예요. 제가 보라색으로 예.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X바는 뭐예요? X바는 샘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개 뽑은 거에 평균 X바예요. 그 다음에 이 10은 뭡니까? 10은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H0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개 차이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들로부터 나온 어떤 평균과 내가 주장하는 그 10, 그 두 사이의 차이가 만약에 크다라면 뭔가 내가 주장하는 그 10, 이거는 뭔가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샘플로부터 나온 이 평균, 샘플 평균은 데이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약간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10은 뭡니까?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설에서.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봐서 이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주장하는 바와 샘플로부터 나온 평균의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바, 즉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값이 나온다면 내가 주장하는 거나 샘플로부터 나온 샘플 평균이나 값 차이가 별로 없다면 내가 주장하는 바가 귀무가설에 주장하는 바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의 이 t값을 가지고 귀무가설이 맞는지 또 틀린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t가 예를 들어서 3.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네? 지금 대답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큰 값일 수도 있고 작은 값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ow large is large, how small is small. 우리가 얼마나 커야지 큰지, 얼마나 작아야 작은지에 대한 또 객관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값 자체는 뭔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그 차이값은 주지만 이 자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만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크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작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면 돼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 그거가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설 검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값이 통계적으로 큰지 작은지.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P밸류입니다. 자, P밸류. 그래서 P밸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갈게요. 자, P밸류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P밸류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많이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하는 그런 어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P밸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P밸류는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가설 검정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가설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설 검정에 필요한 게 뭐다? P밸류다. 자, 그래서 가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샘플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가설 검정은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이잖아요. 통계적 추론은 뭐예요? based on samples, 샘플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맞고 틀림을 우리가 P밸류를 갖고 판단을 할 건데, P밸류의 one sentence definition, 그러니까 P밸류가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100점짜리예요. 자, 귀무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옳을 확률이다. 자, 귀무가설이 아까 H0, 대립가설이 H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이 P밸류는 뭐냐면 귀무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옳을 확률이야. 아, 확률이다.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밸류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리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P밸류가 0.9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값이야. 그러면 이거는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P밸류에 대한 정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귀무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옳을 확률이 0.99야. 그 얘기는 뭐야? 옳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밸류가 크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P밸류가 0.001이었어. 이거는 굉장히 0에 가깝잖아요.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러면 귀무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옳을 확률이 이렇게 작으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이 틀린 거죠. 그래서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밸류가 크면 귀무가설이 맞는 거고, P밸류가 작으면,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0에 가까우면 귀무가설이 틀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밸류는 확률값이에요. 그래서 이 P밸류의 P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probability. 자, 이름 되게 생각 없이 지었죠? 예, 생각 없이 지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지은 거예요. 맞죠? P밸류. 확률값 0과 1 사이에 표준화된 지표다. 그러면 P밸류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얻은 통계량이 귀무가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나타내는 확률이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은 이 말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제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작은 P밸류라는 거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여 확률이 작다라고 했어요. 맞지? 왜냐하면 P밸류의 정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작다라는 거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어떤 그 스레시홀드의 개념이 얼마나 작아야지 작고 얼마나 커야지 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또 이슈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좀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런 스레시홀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큰 고민 없이. 그래서 보통은 P밸류가 0.05 혹은 0.01보다 작으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 작다라는 건 뭡니까? 귀무가설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밸류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0.1보다 크면 돼요. 0.1. 그래서 P밸류가 뭐 0.2다, 0.3이다 이러면 이거는 귀무가설이 맞다. 즉 틀리지 않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밸류 스레시홀드는 뭐만 생각하시면 됩니까? 0.05, 0.01, 그다음에 0.1.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0.07이나 뭐 0.08이 나오면 이거 이 사이인데 이 어떤 그 설명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느냐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0.05랑 0.1 사이에 나오는 이 값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리전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지역이에요. 그래서 0.07이 나는 좀 작다 이렇게 보면 작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작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나는 좀 크다라고 보시려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0.05에서 0.1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undetermined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앞에 장에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 population이 있고, 우리가 몇 개를 뽑았냐면 10개 샘플을 뽑고 그와 샘플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집단 A의 평균이 10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서는 10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집단 A가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래서 몰라서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과정. 그렇죠? 샘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는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알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설 검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가설 검정 통계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뭐였냐면 어떤 객관적인 샘플 평균값. 우리 샘플 뽑았으면 그거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 샘플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 어디서?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크면 내가 주장하는 게 뭔가 데이터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그 값과 차이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 이 t값이 얼마나 커야지 크냐, 이거를 바로 p-value가 판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p-value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어떤 probability인데 y 분포가 y가 t보다 클 확률, y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 이런 저런 가설 검정을 할 때는 t 분포를 따른다, 혹은 f 분포를 따른다, 혹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이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y가 정규 분포를 따라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따르면 뭐예요?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 값이 예를 들어서 뭐 5.5가 나왔어요. 5.5. 그러면 이 t 값이 5.5잖아요. 이 y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5.5가 나오면 5.5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5. 그러면 이 y가 t보다 클 확률이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y가 t보다 클 확률이야. y가 t보다 클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5.5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에어리아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5.5보다 클 확률이 얼마나 될까? 힌트는 뭐냐면 5.5는 이 표준정규 분포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값이에요. 거의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5.5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 큰 값이에요. 됐죠? 네, 힌트 드렸어요. 그럼 5.5보다 클 확률은 얼마죠? 맞아요. 거의 0이에요. 왜냐면 5.5도 지금 커서 그런데 5.5보다 5.5 자체가 큰데 5.5보다 클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probability y가 5.5보다 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5.5는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5.5가 뭐였죠? 검정 통계량 값이었잖아요. 검정 통계량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통계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10이 어떤 객관적으로 나온 샘플 평균 값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장한 귀무가들의 주장한 바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이 크면 p-value는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게 바로 p-value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자, 다시 한번 p-value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p-value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는 검정 통계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됐죠? 자, 그래서 보통 p-value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p-value가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간 대립가설이 맞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p-value가 작을 때.
그래서 이제 p-value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죠? p-value가 0에 가까울 때 뭔가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n은 얼마냐면 15예요. n이 뭐죠? 집중하셔야 돼요. n이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막 주무시다가 이게 n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n이 뭐냐면 샘플의 개수예요. 샘플 개수가 뭐예요? 맞아요. 이렇게 샘플 개수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에서부터 이렇게 샘플을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샘플을 뽑아가지고 몇 개 뽑는 예제예요? 쭉 해서 15개 뽑는 예제예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통계적 추론은 이 샘플을 갖고 뭔가 행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뽑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통계는 다 샘플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 그게 핵심이야. 통계의 핵심이야. 그럼 이제 일부에서 요즘 빅데이터에서는 이 전체 모집단을 뭔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통적인 통계 그런 개념들이 굳이 이제 사용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이 파퓰레이션 모집단을 다 갖고 뭔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부터 나오는 어떤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의 핵심 이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 개수가 되겠고, X바는 뭐였냐면 샘플 평균, S는 샘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집단에 모르는 뮤가 10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왜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래요. 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죠? 뮤를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규모가설, 대립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어떤 것이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T 스타 검정 통계량이 필요한데,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제가 X 바 마이너스 10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X바는 뭡니까? 샘플 평균. 여기서는 뭐예요? 10.6이 되는 거고 이 10은 뭐예요? 규모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장과 이 샘플 평균, 객관적으로부터 계산된 샘플 평균 간의 차이가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 아니면 채택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커야지 큰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샘플 스태티스틱 이 샘플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앞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보라색으로 쓴 부분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S over square root of n.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보라색을 씀으로써 어떤 분수가 생겨났는데 핵심은 분자에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90% 설명이 된 거예요. 이 분모의 역할이 뭐 어떤 건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의 어떻게 보면 완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인데 이 S는 어떤 역할을 하냐? S는 뭐죠? 맞아요. 샘플들의 표준 편차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구하는 이 X바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 X바를 구하는데 사용되었던 이 15개의 샘플들의 이 표준 편차가 이 분산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분산이 만약에 굉장히 크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한 평균들, 그러니까 이 평균을 계산하는데 사용됐던 15개의 데이터들의 분산이 굉장히 컸다라면 뭔가 이거는 reliable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S 값이 커지면 이 전체 분수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즉 X바에 좀 페널티를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X바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그 샘플들의 분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온 X바는 뭔가 좀 믿을 만한 아주 확실하게 믿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분산으로부터 계산된 X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자, 반면에 이 N은 어떨까요? 자,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 S. 역수의 역수니까 위로 올라가죠. 자, S는 어떤 페널티의 역할, 반비례 역할을 하는데 N은 정비례 역할을 한다. 즉 N은 뭐냐면 샘플의 개수거든요. 자, 샘플의 개수, 지금 15개인데 샘플의 개수를 키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좋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좋냐고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이면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좋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샘플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을 점점 많이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한두 개만 뽑은 것보다는 100개, 200개 뽑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거기서부터 계산한 X반은 릴라이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이 x바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고 s가 커지면 x바에 힘을 빼겠다라는 거야.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이제 샘플 우리가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어떤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 한번 구해 볼게요. 같이. x바는 얼마입니까? 10.6이고 여기 10.6. 그 다음에 10 S는 얼마죠? 1.61. 그 다음에 루트는 15. 이걸 계산해 보면 1.44가 나와요. 1.44. 자, 그럼 1.44가 커, 작어.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4가 통계적으로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칙도가 뭐냐면 p-value예요. 자, 그래서 p-value인데 우리 probability y는 1.44보다 큰 이게 이제 정의예요. 맞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했으면 이 검정 통계량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y는 t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n-1이니까 이 n은 얼마입니까? 이게 15잖아요. 그래서 이제 14가 되는 거죠. 자유도는. 자,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이 어때요? 맞다라는 거잖아요. 맞다. 그럴 때는 기무가설이 맞다. 그 대립가설이 어때요? 1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아니다. 아니다에는 10보다 클 수도 있고 1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양방향이 다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1.44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t분포를 한번 제가 이렇게 t분포는 표준정규분포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44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 1.44가 한 이 정도에 있어요. 1.44. 애매하게 있죠.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t분포 세계에서 1.44는 그래도 좀 꽤 큰 값은 있지만 아주 큰 값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보다 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1.44보다 큰 확률, 이 확률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44보다 작은 것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1.44보다 큰 거에다가 2를 곱해 준 거예요. 그렇죠? 1.44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면 2 곱하기 0.0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0.176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p-value가 0.176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큰 거야, 작은 거야? 자, 우리가 앞장 가보면 p-value의 일반적인 우리가 평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스트레스홀드가 있어요. 그래서 0.1보다 크면 아까 p-value가 0.1보다 크면 이건 통계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보다. 그래서 0.1보다 크잖아요. 0.1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야. 통계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건 뭐예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1.44가 일어날 수 있는 값이다. 그렇게 큰 값이 아니다. 작은 값이다. 통계적으로 작은 값이다. 따라서 규모가설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176이 나왔다라는 것은 p-value가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크고 p-value가 크다라는 거는 이 t분포에서 나오는 1.44 이게 작다라는 거고 통계적으로 작다라는 것. 작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왜 10이잖아. 이 10과 x바 어떤 객관적으로부터 나온 샘플 평균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설 검정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 모집단 사이의 비교예요. 두 모집단.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집단 A가 있고 집단 B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집단에서부터 10개씩 샘플을 뽑았어요. 그래서 샘플 평균들을 구했네요. 그래서 XA 바, XB 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보통은 뭐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집단이야 모집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특성만을 조금 알고 싶었는데 이제 두 개의 집단을
우리가 고려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의료 같은 경우에서 정상군이 있고 그다음에 실험군이 있잖아요. 그 군, 그게 바로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제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정상 집단하고 불량품 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상 집단과 불량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뮤 A가 있고 여기가 뮤 B가 있어요. 뮤 A랑 뮤 B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모집단 B의 평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죠. 뮤 A와 뮤 B는 같다. 맞죠? 그 다음에 평균이 다르다는 거는 뮤 A는 뮤 B와 다르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같다는 규모가설, 다르다라는 거는 뭡니까? 대립가설. 자, 그럼 이 규모가설을 한번 다시 써보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뮤 A가 뮤 B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겠죠? 자, 검정 통계량은 앞에는 집단, 모집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있지만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객관적으로 나오는 이 차이, 즉 XA 바와 XB 바는 샘플로부터 나온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값이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뮤 A와 뮤 B의 차이인데 이게 귀무가설에 뭐라고 했냐면 귀무가설에서는 이거를 0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X바 B, XB바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쓰는 거죠. 이거 이제 0이니까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이 t 값이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고 작으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만 설명드리고 이제 뒤에 어떤 실제 예제에서는 정확히 쓸게요. 자, 그럼 이 t 값이 검정 통계량 값이 통계량으로 큰지 작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이제 p-value였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제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변수 A는 정상과 불량 상태에서 좌측과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온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온도 값으로는 굉장히 큰데, 팟이라고 보시면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 값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성이 됐고, 또 불량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냐면, 세보면 이게 8개, 그 다음에 이게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상 상태에서의 평균값을 뮤A, 불량 상태의 평균값을 뮤B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뮤A가 뮤B와 같은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단이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있고 불량이 있고. 제가 집단하면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과 불량의 평균이 뮤A와 뮤B인데 이 두 개를 알면 그 두 개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뽑은 거야. 이렇게 8개를 뽑은 거고 정상에서 불량에서 이 10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X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바로 XA 바가 되는 거고 이거는 XB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 샘플들의 차이를 가지고 뮤 A와 뮤 B의 차이를 한번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귀물가설은 두 개가 다르지 않구나.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아닙니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운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검정 통계량이에요. 검정 통계량은 앞에는 이제 분자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도 아까 그 모집단이 한 개 있었을 경우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n 샘플의 개수는 크면 클수록 분자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S값 표준 편차는 크면 클수록 분자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계산한 값이 이렇게 쭉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면 4.134가 나왔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XA바는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여기 이 8개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치하면 이거고 10개의 값을 다 더해서요 10으로 나누면 71이 되는 거고 SAN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자, 4.134. 4.134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게요. 자, p-value가 이제 p-value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p가 probability, x가 4.134고 x는 t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는 population, 즉 모집 단위 두 개이기 때문에 n1 더하기 na라고 할까요? 맞죠? na 더하기 nb 빼기 2 자유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na 8개, nb가 10개, 그래서 16이 되겠네요. 맞죠? 16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t분포에서의 제가 여기서 좀 더 그려야 되는데 t분포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t분포가 이렇게 t분포는 표준 편차랑 되게 표준 정규분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평균이 0인 것까지 똑같아요. 4.134면 어디냐면 이 정도에 있어요. 4.134. 4.134는 이 t분포 16, t분포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클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보면 0.00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4.134는 굉장히 큰 값이죠. 자, 그러면 0.034가 나왔어요. p-value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뭐냐면 4.134가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거야. 4.134가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굉장히라는 건 통계적으로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커. 그 얘기는 뭐예요? 즉, 객관적인 그 차이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차이, 0. 이 차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value가 작으면 검정 통계량은 커지고 그러면 귀무가설은 기각이 된다. 그 메커니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는 저기 이걸 y라고 썼는데 이제 왜 x를 썼냐? 이건 뭐죠? 이건 내 마음이에요. 맞죠? y를 써도 되고 x를 써도 z를 써도 t를 써도 되고 뭐 고양이 모양을 그려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는 x가 t분포를 따른다. 뭐 y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y를 쓰면 여기다 이제 y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 z를 쓰면 z 이렇게 정의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즉 정상 상태에서의 값이 불량 상태의 값보다 크다. 맞죠? 이 대립가설이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립가설이 맞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랬고요. 자, 그러면 좀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제가 조금 이제 그림으로 미리 좀 그려왔어요. 좀 잘 몇 번 지우고 또 해가지고 그려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추정과 검정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모집단이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요.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포에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메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타를 제가 데이터 이렇게 썼고요. 이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unknown. 그런데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알려져 있지 않는 파라메타를 조금 알고 싶은 거야. 추측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모집단에 정보가 다 있다면 쉽게 추측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표본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 이렇게 표본을 뽑는 그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했고 거기서부터 뽑은 그 결과를 샘플이라고 했어요. 표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이 표본. 그렇죠? 통계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본. 이 표본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알려져 있지 않는 모수를 알 건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정, 그 다음에 검정. 자, 추정은 뭡니까? 맞아요. 우리가 뽑은 샘플들의 함수로서 어떤 값을 추정하는 하나의 값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세타를 추정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점추정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샘플들과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려져 있지 않는 세이타의 어떤 구간을 추정을 해. 구간을 추정하는 걸 우리가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배운 그 가설 검정은, 정확히 하면 가설 검정이죠.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설을 세워. 왜 가설을 세우냐면, 이 세이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세이타에 대해서 알면 가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값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집단 세이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세이타 0가 아닐까? 아니야. 세이타 0는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검정 통계량. 그래서 theta hat 맞죠? 우리가 우리 점 추정값 추정값을 이렇게 쓰고 추정값 쓰고 그 다음에 theta hat은 이제 theta hat은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나온 어떤 객관적인 값이고요. 그 다음에 theta 0는 기문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theta hat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는 제가 이제 x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x바는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뮤를 추정하기 위한 뭡니까? 추정량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기도 합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뮤 햇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뮤를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뮤 햇이라고 쓰고 그것을 우리가 x 바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이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거죠. 세이타를 추정하기 위한 값이 이제 세이타 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모는 어떤 스케일링 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알면 우리가 이제 t 분포다 이런 정규 분포다 표준 정규 분포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p-밸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밸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통계에서는 우리 p-밸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하고 맞죠?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고 어떤 그 이론적인 테이블 값을 계산해 가지고 검정 통계량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기부가설을 리젝트하고 또 작으면 억셉트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아까 이제 p-밸류를 이용한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 t의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이건 이제 non parametric 쪽으로 가는데요. 이제 보통 랭킹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p-value는 1번이건 2번이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value는 1번일 경우에는 어떤 분포에 근거한 p-val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non parametric한 p-value 값이 또 구해질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statistical inference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좀 한 장에 요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4시간에 걸쳐 가지고 품질공학을 배우기 전에 통계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 중요한 용어들,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의 어떤 키워드를 제가 볼드체와 언더라인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면 돼. 자, 표본 공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는 일단 집합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는 모든 이거 두 개만 결정하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본 공간이 뭡니까? 집합. 어떤 집합?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라는 거지.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 일부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자, 실험은 뭐냐면 데이터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계에서의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확률 변수는 뭐예요? 함수는 뭐예요? 뭐에서 뭐를 대응해야 되잖아요. 표본 공간의 요소를 실수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확률 함수는 뭐예요? 이것도 함수. 뭐예요? 확률값을 생성하는 건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표본 공간에서 계산된 이 실수를 확률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죠. 확률 분포는 뭐냐면 위에 확률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 값들의 전반적인 패턴. 그렇죠? 이산형이 있었고 연속형이 있었다. 자, 통계량이 뭐예요? 이것도 함수. 뭐의 함수? 샘플의 함수. 추정량이 뭐예요? 이것도 함수. 샘플의 함수. 그런데 통계량은 굉장히 큰 개념의 샘플의 함수고 추정량은 샘플의 함수이긴 함수예요. 통계량이에요. 추정량도 통계량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미션을 갖고 있다. 목적을 갖고 있다. 확률 분포에 알려지지 않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샘플들의 함수를 특별하게 추정량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정, 검정 우리 배웠죠? 알려지지 않는 확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검정은 이것도 똑같아요. 알려지지 않는 확률 분포의 모수를 검정하는 프로세스다. 결국 추정과 검정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확률 분포의 모수를 알아내려는 프로세스 과정이다. 자,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불렀습니까? 통계적인 추론, statistical inference, 추정, 검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설, 검정.